언제나 필승! 유동성이 말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변동성이라던가 증시 향방이 상당히 어지러울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가장 좋은 해지 전략을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제가 그 전 영상에서 경기 침체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넷플릭스를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숨겨진 최대 수혜 기업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보시면 경기 침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소비 감소, 숨겨진 최대 수혜 기업, 넷플릭스, 아무도 넘보지 못하는 경제적 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 전날이기 때문에 바로 전일이기 때문에 322달러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주가가 올라서 328달러까지 주가가 마감했습니다. 대략 한 2.67% 정도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연준이 급하게 이제 은행들의 자금을 대출해주는 그런 창구를 마련했어요. 물론 그 전에도 이런 창구는 없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디스카운트 위도우라고 해서 없었다는 것이 아닌데 추가적으로 또 창구를 이제 마련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뭐 양적 완화다, 뭐 은행에 결국에는 그런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금 증시는 상승할 것이다, 유동성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식의 의견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다만 디스카운트 윈도우도 마찬가지고 BTFP도 마찬가지고 유동성이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분석을 해드렸어요. 다만 이에 대해서 왈가불가가 좀 많고요. 특히나 우리 멤버분 중에 한 분이 이와 관련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저도 제가 지금까지 텔레그램방을 통해서 분석방을 통해서 토론방을 통해서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렇다 할 답변을 드리지 않을까 하다가 한 번 정도는 영상으로 더 찍어드려야겠다. 왜냐면 지금 같은 상황이 굉장히 불확실하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후에 계좌 수익률에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조금 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3월 24일에 이제 나눈 대화 그리고 조그만 기쁨 더하기 그리고 필승사단의 토론방입니다. 3월 4일 이제 대화 글이죠. 오늘 반도체 섹터가 매우 강하네요. 네, 오늘이 반도체주 변곡점으로 보입니다. 2차 전지로 몰려있던 수급이 반도체로 옮겨올 시 대세 상승도 기대해볼만 하겠네요. 네, 성장 섹터들이 좀 2차 전지 일변도에서 다른 섹터로 전이가 되는 변곡점이 느껴집니다. 그 중에 특히 반도체가 강하고요. 엔비디아나 AMD는 연일 신고가고 메모리죽도 삼성 감산에 대한 뉴스가 계속 들려오네요. 아무래도 대세 상승은 후공정 쪽에 관심을 가져봐야 할 것 같은데 한미 반도체를 가장 좋게 보고 있었는데 정찰병만 보낸 것이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 급등했죠. 오늘 겨우 첫 거래량이 터졌으니 이제부터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모든 대세 상승 주는 그 전에 신고가가 형성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고가를 무서워해서는 안 돼요. 잘 보셨습니다. 자금의 이동을 제대로 파악할 경우 주도주를 초기에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도주 투자는 성공 투자의 핵심이고요. 채권 시장의 생각이 저리 완강하니 성장 섹터에 관심을 놓을 수 없으면서도 탈출구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네요. 크리스님께서 매일같이 강조해 주시는 부분이지만 맞습니다. 채권은 주식과 달리 대부분의 플레이어가 메이저이다 보니 공통된 의견이 형성되면 시장을 왜곡시켜서라도 그쪽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추세가 형성되면 변동성도 적고 쭉 밀고 가는 힘이 강합니다. 주식처럼 오합지졸이 아니죠. 이번이 아니면 다음에 노리면 됩니다. 네, 시장은 2차전지 사이클에 올라타지 못한 투자자들이 급하게 반도체에 올라탔는지 포모가 느껴지네요. 수급이 도네요. 게임 엔터 쪽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2차전지의 큰 상승이 숨어있던 유동성을 불러낸 듯합니다. 네, DOU도 불확실성이 제거된 구간이네요. 신기한 건 수급 주체가 개인이네요. 어제 장 막판에 2차전지 패대기 치면서 코스닥을 끌어내리더니 오늘은 코스닥을 4천원 매수하면서 성장 섹터에 전반적으로 들어올리네요. 신기반기 잘 연출되지 않는 장이네요. 애플리바마 스튜디오 드래곤 글로벌향 드라마 32편 제작 시드공. 전세계 OTT사들이 러브콜을 보내는 중이네요. 실제로 제가 그 전에 넷플릭스를 수혜기업으로 분석해드렸고 이에 따른 직수혜기업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매수하신 기업들의 공통점은 실제로 금요일에 쌓아놨던 현금을 어느 정도 이제 대한민국 증시에서 주도주들을 좀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매수하신 기업들의 공통점은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쩔어서 바닥 구간에서 안전마진이 확인되는 턴어라운드 할 만한 기업들이군요. 벌써 핵심 기사들을 찾아서 공개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땡땡땡은 기대에 비해 너무 오랫동안 개인들을 힘들게 한 종목인데 이번엔 제대로 한번 포텐을 터트려 줄지 궁금합니다. 며칠 동안 현금을 보유하신 필승님의 대응이 역시나 놀랍네요. 2차전지가 무너지면서 증시까지 끌어내릴 게 케이스와 다른 섹터로의 전환, 두 가지 케이스에 다 대비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2차전지가 무너지면서 증시까지 끌어내리는 케이스와 다른 섹터로의 전환되는 케이스, 이 두 가지 섹터를 전부 다 대비하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후자로 해석되어 오늘 일부 종목들을 빠르게 담으신 것 같고, 물론 달라질 경우 또 대응하시겠지만요. 참 거래량이 애매하게 안 붙는 것 같습니다. 땡땡땡은 돌파해줄 듯 말 듯 하면서 시간을 녹이고 있는데 이번에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캬 많이 배웁니다. 용호 네트워크 마지막 상황 공유합니다. 잘 지지해주고 올라가려는 듯 했으나 절묘하게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었고 갑작스럽게 화이브의 ERP 시장 진입 발표에 급락해버렸습니다. 하필 저는 바쁜 일이 있어서 실시간 대응하지 못했었고 안타깝지만 다음날 손절로 대응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업데이트 드려서 좋은 익절 소식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그런 의견들, 주식에 대한 의견들, 분석 내용들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도 실력 형상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주식은 사실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요. 또한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확률이 높다 적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만 이게 정확하게 뭐다 이런 것들은 불가능해요. 수학처럼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처럼 수능처럼 그렇게 답이 정확하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특히나 종목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종목 추천 혹은 종목에 대한 분석을 꺼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틀리는 것이 다반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토론방에서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다른 멤버분들도 자극도 받고 그리고 실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겠죠. 아쉽지만 덕분에 잘 배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오겠죠. 저도 잘 배웠습니다. 공유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운이 좋게도 코로나 급락 이후에 500%, 1000% 종목들도 만나고 실제로 제가 2020년도, 2021년도에 각각 1년에 한 번씩 10배 이상 오르는 종목들을 매수했었고 10배 이상의 수익을 봤습니다. 예, 각각 1년에 한 번씩 10배 이상 수익을 봤어요. 자산이 급격하게 불었었는데 제 자신이 굉장히 잘한다고 착각이 들곤 했는데 역시나 매도를 제때 하지 못하여 자산이 급격하게 주는 경험도 겪었네요. 하락은 길고 상승은 짧다. 이게 이제야 깨달아가네요. 참 단순한 문장인데 말이죠. 핵심에 집중하는 것이 역시나 본질인 것 같습니다. 집중하다 보면 저런 광기의 사이클은 만나기도 할 것이고요. 저도 필승님 종목으로 100% 찍었을 때 주식 다 배운 줄 알았습니다. 필승님이 익절하실 때 나는 더 고를 외쳤었는데 결과는 천양지차. 역시나 매도가 문제였습니다. 필승님 종목 중에서도 저런 경험 많습니다. 초창기 때. 저는 오히려 사부님보다 일찍 매도한 뒤 더 가는 경우를 많이 겪었습니다. 성향 차이인지 신기하네요. 제가 경험이 짧아 겁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킥킥. 필승님 이런 식으로 필승님 종목 중에서도 그런 경험 많다. 1000% 찍었을 때 주식 다 배울 줄 알았다. 이런 식의 대화를 나눴었죠. 제가 실시간으로 매수매도 다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같이 이제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BTFP라던가 혹은 DW하는 디스카운트 윈도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주신 겁니다. 필승님, 제가 궁금한 게 생기면 웬만하면 혼자 해결하는 스타일인데 이건 진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고민을 좀 하다가 영상을 찍어드리게 된 거예요. 연준의 자산은 15일 날짜까지 일주일 동안 3천억, 21일 날짜로 일주일 동안 1,000억에 더 늘었습니다. 유동성이 풀린 건지, 중소형은행들이 빌려간 건지, 나는 BTFP, DW로 중소형은행들 파산을 막기 위한 자금이라고 생각했고 중소형은행들이 이렇게 대출해간 금액이 실제로 시장에 유동성 공급이 되는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중소형은행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와 고금리로 대출을 하려는 개인, 기업들도 거의 없을 것이고 근데 시장은 양적 완화라고 생각하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제 생각을 적어본 건데 시간 되실 때 답변 부탁드릴게요. BTFP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BTFP, DW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악재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듯해서요. 수급 문제인 건지 금리 동결, 금리 인하와 저울질 했을 때 채권 시장에 반영하고 있는 금리 동결과 금리 인하 쪽으로 시장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건지 19년도였나?
레포 시장 유동성을 공급해 준 것과 비슷한 사례로 판단하면 되지 않나 싶은데요. 어쨌든 은행의 파산 리스크가 번지는 것은 기민하게 대응해서 막았고요. 금리의 문제는 얼마나 길게, 높이, 언제까지가 문제였는데 시장은 높이와 속도는 해결했고 언제까지의 문제만 남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건 다 우리 멤버분들끼리의 대화 내용입니다.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력이 굉장히 빠르게 좋아지고 있어요. 어쨌든 은행의 파산 리스크가 번지는 것은 기민하게 대응해서 막았고요. 근데 이는 실제로 단지 은행으로서의 유동성 공급에만 국한되고 뱅크런을 막는 자금 확보만 가능하고요. 시중으로 그 유동성이 풀릴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나요? 네, 헷갈리실까봐 제가 목소리를 좀 연주하겠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재할인 청구와 예금보험 공사로 대출이 대부분 이루어졌는데 꼬리표가 있는 돈들이죠. 시중에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절대 불어넣지 못하는 돈들이죠. 그보다 자산시장에서 이미 풀린 유동성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에 중소은행들이 규제 시작되면 대출 규제가 더 심각해질 듯 많은 일이죠. 이건 실문이고 자산시장은 또 다르니까요. 현실 왜곡은 수시로 일어나는 곳이니 말씀하신 대로 실물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항시 출구에 서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거고요. 금이나 비트코인이 움직이는 것도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과거 버블 사례에서도 항상 실물과 자산시장의 괴리는 극단적으로 커져 있었잖아요. 결국 그렇게 생각되나 보네요. 조롱을 받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언제까지인진 알 수 없지만요. 말씀 감사합니다. 이미 너무 명료한 답변을 주셔서 그냥 개인적인 생각만 주저리 했네요. 굿이네요. 관련하여 3월 분석글 읽어보시면 답변에 이해가 될 겁니다. 영상으로도 찍어드렸으니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과거에 제가 충분히 말씀드린 내용이라서 사실 영상을 안 찍어드리려고 했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찍어드립니다.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유동성은 마를 겁니다. 대출 마를 겁니다. 경기 침체 짙어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해지 필수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일단 현재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은행들의 유동성이 급격하게 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심리가 퍼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연준에서 빌리는 것들, 뭐 TW라던가 혹은 BTFP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은행들이 그다지 이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연준의 돈을 빌리는 것 자체가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굉장히 급감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앙은행에 돈을 빌리는 은행에 누가 내 돈을 맡기겠습니까? 불안해서 맡기지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연준에까지 손을 빌린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리스키하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은행들 간에 돈을 빌려주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준에 빌리기 전에 은행으로부터 뭐 지금도 JP모건이 뭐 FLC 뭐 지원해주고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사실 은행들 간에 돈을 빌리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뭐 우리도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것이 보급이 부족해진다. 그럼 다른 회사 혹은 다른 이제 그런 지역 혹은 다른 쪽에 가서 이제 보급을 빌려오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행들도 뭐 지점마다 돈이 부족하면 다른 지점에서 또 돈을 빌려오기도 하죠. 그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근데 이런 금리가 사실상 초저금리로 유지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5%를 네, 돌파를 했어요. 좀 어이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은행들끼리 빌리는 것은 사실 초단기 그런 대출이에요. 보통 뭐 일주일 뒤, 뭐 늦어봤자 한 달 뒤 이렇게 갚는 것이 대부분인데 여기에 금리를 5%를 붙여버린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이죠? 은행들끼리 돈을 빌려주기 싫다는 거죠. 네 위험해 보인다. 내가 은행 돈을 빌려주기 싫어. 내가 빌려줄 거면 5% 이상 금리 내놔라. 이런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금리가 급등한 것이고 이게 얼마나 급등한 것이냐. 연준으로부터 빌리는 것보다 더 금리가 올라갔어요. 원래 연준으로부터 빌리는 것보다는 금리가 항상 낮았었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은행들끼리 돈을 빌려주지 않게 되다 보니까 결국 연준에, 그러니까 중앙은행에 손에 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들끼리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서 울며 겨자 먹기로 연준, 그러니까 중앙은행에 손을 빌리는 것이고 사실 중앙은행에 손을 빌리는 것은 뭐든지 기록이 남고요. 그리고 공개되기 때문에 굉장히 꺼린다. 왜냐하면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BTFP 같은 경우는 금리가 4.7%고요. 그리고 DW 같은 경우도 금리가 거의 비슷해요. 다만 그럼 BTFP와 그리고 DW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일단 디스카운트 윈도우 랜딩 같은 경우는 줄여서 DW라고 합니다. 디스카운트 윈도우 랜딩. 재할인 창구 대출인데 쉽게 말해서 은행 시스템이 은행이 단기간에 위기에 빠졌을 때 중앙은행에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뭐 BTFP와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근데 차이를 말한다면 차이가 일단 디스카운트 윈도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외국 채권도 받고요. 뭐 회사채도 받습니다. 그런데 BTF 같은 경우는 지금 한시적으로 이용되는 것이죠. DW는 평상시에도 이용된다면 BTF는 한시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인 그런 채권 혹은 안정적인 자산들만 담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미국채, 정부기관채 이런 것들만 담보를 잡아서 대출을 해주는 것이고 DW는 그 외에도 뭐 외국 채권이라던가 회사채라던가 이런 것들도 담보를 잡아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의 차이가 이제 가장 큰 차이이고, 그리고 그나마 또 차이를 좀 말씀드린다면, 이제 기간이죠, 기간. 그러니까 BTFP는 리스크가 터졌을 때 생긴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담보 대출 한시 기간이 최대 1년 정도 돼요. 그런데 DW 같은 경우는 평상시 대출이기 때문에 90일밖에 안 돼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은행들 간의 그런 대출도 길어봤자 한 달이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단기 대출, 급하게 필요한 돈들만 대출을 해주는 시스템이 바로 DW. 그리고 BTFP는 실질적으로 위기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 연준에서 내놓은 정책이기 때문에 이제 훨씬 더 안정성에 그런 그런 것들을 가해주는 안전을 가해주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연준에서 BTFP 혹은 DW를 가동해서 은행들에 대출을 해주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게 시중에 풀리느냐 풀리지 않느냐에 따라서 유동성이 공급되느냐 공급되지 않느냐가 나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들이 쉽게 말해서 이 돈들이 그러니까 시장에 풀리느냐 마느냐의 싸움인데 저는 풀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쉽게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금 당장 갚아야 할 돈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갚아야 할 돈이 있어요. 그런데 못 갚아요. 네, 못 갚아요. 그러니까 내 자산이 1,000만 원이다. 근데 당장 갚아야 되는 돈이 2,000만 원이에요. 그럼 못 갚죠. 돌려막기 하는 거예요. 카드깡이라던가 혹은 다른 보험 대출 혹은 뭐 사채라던가 이런 것들 써오는 거죠. 기존의 대출 금리가 예를 들어서 뭐 한 2%였는데 급하게 꺼오다 보니까 뭐 7%, 8%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이 경우에 내가 가질 수 있는 돈이 더 늘어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내가 대출 받은 건 맞아요. 이에 따라서 유동성이 증가한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 유동성이 증가한 것을 내가 쓸 수가 있느냐, 내가 시장에 뿌릴 수 있느냐, 내가 빌려온 돈을 통해서 자동차도 사고, 집도 사고, 옷도 사고, 외식도 하고, 여행도 가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못하죠. 고스란히 오히려 훨씬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른 쪽 카드 깡한 곳으로 대출을 갚아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지금 은행들의 처한 상황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예금자들 혹은 채권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줘야 되는 돈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줄 수가 없으니까 내 자산이 부족하니까 연준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있는 것이고 다만 금리가 5%, 금리가 5%에 가깝게 빌리고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돌려막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유동성이 증가할 수가 없죠. 어떻게 유동성이 증가하나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기본도 안 된 의견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결국 좀 이상한 논리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은행들이 추가 대출을 해줄 수 있겠느냐? 결국 시중의 유동성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대출이 증가해야 되는데 은행들이 대출할 수 있는 상황이 점진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은 중소형 은행들에 한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대형은행들이 중소은행들의 자금을 쏟아붓게 되다 보면 개인들에게 기업들에게 줄 대출이 그만큼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대출 효과가 작아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은행들 간의 그런 신뢰가 점진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꽤나 좀 악재로 유동성에 대해서는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연준이 아직도 영래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은행들이 내가 은행입니다. 이거 좀 내가 여유로운 은행이에요. 돈이 좀 남아요.
근데 이 돈을 어떻게 쓰이느냐? 보통은 지금까지는 대출을 해줌으로써 썼어요. 대출을 해줌으로써 금리를 따먹는 데서 썼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굉장히 급박해요. 그리고 툭하면 대출자들이 혹은 툭하면 예금자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돈을 다 빼가려고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출을 해주기가 좀 꺼려지겠죠. 갚을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이고 툭하면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죄다 돈을 찾아가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대출을 해주기가 굉장히 꺼려집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중앙은행에 맡기면 중앙은행은 100% 안전한 창구죠. 근데 중앙은행에 맡기면 대출을 무려 4.8%를 주겠대요. 이자를 4.8%를 주겠대. 거의 5%를 주겠대요. 그래서 그 누가 대출을 해주겠습니까? 개인의 대출 안 해주고 기업 대출 안 해주고 그냥 안전하게 중앙은행에 맡기는 거죠. 중앙은행에 맡기면 이자가 매년 4.5% 이상씩 대략 한 5%씩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자 긴축 정책으로 인해서 은행들의 자금이 빨리는 중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유동성이 마를 수밖에 없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고 유동성이 마르면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면서 하락에 대한 그 압박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분석을 하시고요. 또 해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해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꾸준히 말씀을 드렸어요. 뭐 경기 침체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방송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저 영상들에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동성에 대한 그런 분석을 해드렸었고 시장에 대한 분석도 같이 해드렸고 지금 사태가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제 나름대로의 굉장히 쉽게 가장 뭐랄까요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우리 멤버분 중에 한 분이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글을 써드리면 너무 길어져서 이렇게 영상으로 좀 찍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